안녕하세요. 림쌤의 10분 역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역사학습 가이드 림쌤입니다. 오늘부터는 새롭게 수능을 위한 세계사 특강을 시작해 볼 건데요. 사탐 선택 과목을 세계사로 한 많은 고딩 여러분들 정말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부터 쌤이랑 같이 아주 스피드하고 정확하게 수능 세계사 개념을 정복해 볼 거니까요. 딱 10분만 집중하셔서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의 세계사 만점을 위해 지금 바로 출발해 볼까요? 1강에서 만나볼 파트는 바로 인류의 출현과 문명의 발생인데요. 솔직히 여긴 좀 쉽죠? 수능에서 보통 한 문제가 출제되고요. 부동의 1번 문제입니다. 거의 대부분은 고대 문명에서 출제되지만요. 혹시 모르니까 선사시대를 잠깐만 짚고 넘어갈게요. 먼저 인류의 출현입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최초의 인류는 약 400만 년 전에 출현한 오스트랄로피테쿠스고요. 직립보행이 특징입니다. 여러분 노파심에 드리는 말씀인데 400만 년 전 이런 거는 안 외우셔도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호모 에렉투스, 불과 언어를 사용했고요. 그 이후 출현한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는 시체 매장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생 인류인 호모 사피엔스, 대표적인 구석기인들로 크로마뇽인이 유명하죠? 자, 그렇다면 이들이 살았던 구석기 시대의 생활상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너무 쉽죠? 구석기 하면 이동생활, 사냥과 채집, 도구는 뗀석기, 동굴이나 막집 거주 등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구석기인들이 남긴 동굴벽화들이 좀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알타미라 동굴벽화랑 라스코 동굴벽화. 주로 사냥의 성공을 기원해 동물을 그렸고요. 다산과 풍요를 상징한 빌렌도르프의 비너스상도 대표적인 구석기 시대의 유물입니다. 다음은 신석기 시대인데요. 신석기 시대는 좀 더 발전된 도구로 간석기를 사용했고요. 토기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 바로 농경과 목축의 시작인데요. 이를 신석기 혁명이라고 부르죠. 이렇게 신석기 시대의 농경과 목축이 시작되면서 정착생활이 시작됐고 집도 좀 집답게 옴집을 지어 살았습니다. 또 씨족들이 함께 모여 살며 씨족사회를 형성했고요. 농사가 잘 되길 기원하며 원시신앙도 등장했는데요. 이러한 원시신앙에는 애니미즘과 거석숭배가 있습니다. 이 중 거석숭배는 큰 돌을 세워놓고 풍요를 비는 걸 말합니다. 이러한 신석기 시대에 그려진 벽화는 주로 농사를 짓거나 가축을 기르는 모습 등이 나타나 있어요. 이렇게요. 어때요? 구석기 시대 때의 동굴벽화랑은 좀 다르죠? 이렇게 벽화에서도 신석기 혁명을 유추할 수 있는데요. 이처럼 인류가 농경과 목축을 시작하면서 점차 사람들은 큰 강을 중심으로 모여 살기 시작했고 부족들이 통합하며 점차 도시국가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대 문명이 형성된 건데요. 우리가 흔히 4대 문명이라고 부르는 고대 문명, 지도로 먼저 확인해 볼게요. 왼쪽부터 순서대로 이집트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인더스 문명, 중국 문명입니다. 이 중 가장 먼저 발생한 메소포타미아 문명부터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기원전 3500년경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서 일어났고요. 수메르인이 우르 등의 도시국가를 세우면서 형성됐습니다. 이곳은 두 강을 끼고 있어 상당히 비옥한 지역이었고요. 개방적인 지형적 특성으로 외부와의 활발한 교역이 이루어졌지만 그만큼 이민족의 침입도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하루하루의 삶이 불안했겠죠? 그래서 현재의 편안한 삶을 염원하는 현세적 종교관이 발달했고요. 이를 알려주는 유물로는 길가메시 서사시가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이 시에서는 현재의 삶을 소중히 여겨라 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요. 이게 시험 문제에 잘 인용되니까요. 길가메시 서사시와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연결지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한편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는 지구라트라는 거대한 신전도 만들었는데요. 이를 통해 이 시대 사람들이 다신교를 믿었다는 걸 유추할 수 있습니다. 흑벽돌로 만들어진 지구라트, 아주 웅장하죠? 또한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는 지배층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 신권 정치를 활용했는데요. 국왕의 존재를 신의 대리자로 설정해서 피지배층을 다스렸습니다. 또 메소포타미아 문명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 태음력과 육십진법, 그리고 쐐기문자인데요. 중요하니까 잘 기억해 두세요. 이게 바로 쐐기문자인데요. 뾰족한 갈대 같은 걸로 점토판에 문자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발달한 대표적인 국가인 바빌로니아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 바빌로니아는 아무루인이 세웠고요. 대표적인 왕으로는 함무라비 왕이 있습니다. 이 함무라비 왕은 아주 강력한 왕권을 자랑했는데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유명한 함무라비 법전이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강도질을 하면 사형에 처한다. 귀족의 눈을 멍들게 한 자는 그의 눈도 멍들게 한다 등 상당히 보복적인 성격을 띠고 있고요. 한편으로는 계급에 따른 차별적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대해 살펴봤고요. 다음은 이집트 문명입니다. 이집트 문명은 기원전 3000년경 나일강을 중심으로 발전했는데요. 이 나일강이 주기적으로 범람해 주변의 토지를 비옥하게 했고 이로 인해 이 지역에 여러 도시국가가 등장하며 문명이 형성된 겁니다. 그리고 이 도시국가들을 통합한 강력한 통일왕국이 등장했고요. 고왕국, 중왕국, 신왕국의 형태로 발전했습니다. 이러한 이집트 문명은 메소포타미아 문명과는 다르게 상당히 폐쇄적인데요. 사막과 바다에 둘러싸여 있다 보니 아무래도 다른 지역과의 교역도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민족의 침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현재의 삶보다는 죽음 이후의 세계에 더 관심이 많았고 그로 인해 내세적 종교관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미라나 피라미드를 만들고 그 안에 사자의 서를 만들어 넣어주기도 했는데요. 이 사자의 서가 또 문제에 잘 나옵니다. 사자의 서는 죽은 사람을 위한 안내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편 오랜 기간 강력한 통일왕국이 이어졌던 이집트 문명에서는 국왕을 태양신의 아들인 파라오로 신격화시켜 강력한 신권 정치를 펼쳤습니다. 또 이집트 문명에서는 태양력과 십진법을 사용했고 나일강의 주기적인 범람으로 기하학과 측량술이 발달했으며 상형 문자를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상형 문자는 주로 파피루스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파피루스란 이 지역에서 자라는 갈대과 식물인 파피루스를 종이처럼 만든 거고요. 앞서 소개해드린 사자의 서도 이 파피루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집트 문명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 파트에서는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이 단연 중요하니까요. 다시 한번 비교해 볼게요. 먼저 지형적인 특징은 메소포타미아는 개방적, 이집트는 폐쇄적이고요. 종교관은 메소포타미아는 현세적, 이집트는 내세적, 달력은 메소포타미아가 태음력, 이집트가 태양력,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는 60진법을 사용했고요. 이집트 문명에서는 10진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문자는 메소포타미아가 쐐기문자, 이집트가 상형문자. 마지막으로 신권 정치에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왕을 신의 대리자로, 이집트 문명에서는 왕을 신의 아들인 파라오로 설정했다는 걸 잘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다음으로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 사이에 지중해 연안에서 발달했던 국가들을 좀 살펴볼까요? 먼저 히타이트인데요. 히타이트는 지금의 튀르키예가 있는 소아시아 반도에 건국됐습니다. 이 소아시아 반도를 아나톨리아라고도 하는데요. 이곳에서 발달한 히타이트는 강력한 철제무기와 전차를 이용해 활발한 정복 활동을 했던 국가였습니다. 그리고 페니키아. 페니키아는 지중해 동부연안에 자리잡아 활발한 일상활동으로 번영을 누렸던 나라고요. 카르타고 등 여러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이러한 페니키아에서는 표운문자를 사용했는데요. 이 표운문자가 바로 알파벳의 기원입니다. 잘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헤브라이. 헤브라이는 지금의 팔레스타인인 가나안에 건설된 왕국으로 솔로몬 왕 때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 다들 들어보셨죠? 하지만 헤브라이는 솔로몬 왕이 죽고 난 후 이스라엘과 유대로 분열되고 맙니다. 아마도 교회에 다니는 친구들에게는 좀 더 친숙한 이야기일 텐데요. 암튼 이 헤브라이에서는 유일신을 섬겼고요. 이는 유대교로 발전해 이후 크리스트교와 이슬람교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지중해 연안의 국가들까지 살펴봤는데요. 이제 인더스 문명으로 넘어가 볼까요? 인도 문명 중 하나인 인더스 문명은 기원전 2500년경 인더스강 유역에서 드라비다인에 의해 발달했으며 하라파나 모헨조다로와 같은 도시 문명이 대표적입니다. 특히 이 모헨조다로는 정말 잘 짜여진 계획도시였는데요. 벽돌로 만들어진 건물들이 질서정연하게 정리돼 있죠? 여기는 심지어 도로도 벽돌로 포장돼 있고요. 발달된 하수시설이나 공중 목욕탕까지 있었습니다. 이러한 인더스 문명에서는 청동기와 상형문자를 사용했고요. 인장을 사용하기도 했는데요. 이 인장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발견되며 인더스 문명이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교류가 있었구나 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도시 문명이 발달했던 인더스강 유역에 반갑지 않은 손님이 찾아옵니다. 바로 아리아인인데요. 원래 중앙아시아에 살던 아리아인들은 강력한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인더스강 유역을 점령하고 겐지스강까지 진출했습니다. 이러한 아리아인들은 원주민들을 다스리기 위해 폐쇄적인 신분제도인 카스트 제도를 성립하고 브라만교를 창시했습니다. 이 카스트 제도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맨 위의 계급이 제사를 담당한 브라만, 그리고 왕족과 무사로 이루어진 크샤트리아, 평민인 바이샤, 천민인 수드라, 이렇게 4가지 계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편 이들이 창시한 브라만교는 자연신을 숭배하는 종교고요. 이러한 브라만교의 경전이 베다라는 것도 잘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중국 문명으로 넘어가 볼까요? 중국 문명은 황호강 유역과 창장강 유역 등지에서 발달한 문명이고요. 이 지역에서 발달한 기록상 첫 번째 왕조는 바로 하왕조입니다. 그리고 기원전 1600년경 하왕조를 정복하고 황호강 유역을 차지한 도시국가는 바로 상입니다. 상은 점을 통해 신의 뜻을 알고 그에 따라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강력한 신권 정치를 펼쳤고요. 이러한 상의 도읍지는 은허입니다. 이 은허 유적에서 여러 청동 유물들이 발견됐고요. 특히 갑골문이 발견됐는데요. 중요합니다. 갑골문이란 거북이 배딱지나 짐승의 뼈 이런 걸 이용해서 점을 치고 그 결과를 적어 놓은 걸 말하고요. 이 갑골문이 바로 한자의 기원입니다. 또 상 왕조는 태음력을 사용했고 순장이라는 풍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을 멸망시킨 새로운 왕조는 바로 주 왕조인데요. 주는 기원전 11세기경 호경에 도읍지를 세워 황호강 유역을 지배했습니다. 그러다가 주나라가 영역을 점차 넓혀 창장강 유역까지 세력을 확대했는데요. 이렇게 영토가 넓어지다 보니 국왕이 나라 전체를 다스릴 수 없어 봉건제를 실시했습니다. 봉건제란 왕은 중앙인 지칼즈만 통치하고 나머지 지역을 제후들에게 봉토로 주어 다스리게 한 걸 말합니다. 이때 제후들은 주로 왕족과 공신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철저한 혈연관계였습니다. 이처럼 주 왕조는 혈연관계를 중시했는데요. 특히 직계 적장자 상속을 강조한 종법을 중시했고요. 하늘이 모든 것을 주관한다는 천명사상 역시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나라도 기원전 8세기 유목민족의 침입으로 나급으로 천도해 결국 쇠퇴하는데요. 과연 이후의 중국은 또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 뒷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수능 세계사 특강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인류의 출현과 문명의 발생에 대해 공부해봤는데요.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내용 반드시 복습하시고요. 기출문제까지 풀어서 문제 적용까지 꼭 해보세요. 그래야 완벽히 내 거 됩니다.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그럼 안녕, 뿅!